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어리석은 자해 행위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반성과 사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도 본인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또 야당에서는 뭐 속된 말로 야 드디어 선거 앞두고 뭐 한 건 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굴러온 뭔가 사건이 하나가 돼버린 거죠. 호재가 지금 하나 들어온 그런 그 격이 돼버렸는데, 저는 박범계 수석 대변인이 첫 해명이 이거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 일탈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윤회 그 문건 파동 있을 때 청와대에서 뭐 조홍천, 박관천 경정이 이건 개인적 일탈이었다. 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지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일단 이건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관계자가 3명이에요. 그런데다가 이게 3명 이상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릅나무라고 하는 출판사 그 인근에 있는 그 출판사 다른 출판사들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출판 활동을 거의 안 했다는 거거든요. 8 내지 9년 동안. 그럼 무슨 활동을 했느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김모 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로거, 파워 블로거로 알려져 있는 뭐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이제 닉네임을 쓰는 그 인물 같은 경우에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경공단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경공모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서 2014년부터 사실은 이제 비밀 카페를 운영해 왔고 그 회원만 해도 2,000명입니다. 여기서 뭘 하냐 하면 이제 이른바 이제 재벌 적폐청산이라든가 그런 걸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댓글 내용들도 보면 이제 그 경제 재벌 관련한 내용이 많고 또 이제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많고. 자,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이번에도 여러 개 아이디가 또 사용한 게 또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회원 2,000명들이 다 활동을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이거 굉장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절대로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시발단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그 윤종훈 그 당시 이제 관련된 그 목사 실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유사 선거사무소를 만든 게 되거든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명백히.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나온다라고 전제한다면 이 느릅나무라고 한 출판사 자체가 이게 유사 선거사무소로 판명이 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고, 그러면 처벌자 대상도 늘어나고,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의원, 지금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번에 단체장 후보로 나온 뭐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딱 지금 3사람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란 얘기고, 자,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실세, 친문 내지 진문 인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선거 캠프에서 이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과거에 시발단이 이제 보고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올린 정황도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만약에 대선 후보 시절에 뭐 보고받은 흔적이 나온다면 이건 정말 큰 게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언론인 생활 또 정치인 생활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같이 기자 생활, 정치인 생활 하셨는데 저희들은 못 봤죠. 저런 분들. 그런데 소위 문팬 또 문과라고 하는 뭐 그쪽에 가까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저런 파워블로거들이 굉장히 주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열렬 지지층 중에 또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 소위 말해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자기들끼리 SNS를 통해서 굉장히 순식간에 전파를 하면서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조직이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문팬 뭐 이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고, 지금 박범계 저 대변인의 말씀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 개인의 일탈이고 당 현역과는 관련이 없다. 이거는 지금 경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런 비판을 옛날에 새누리당 많이 했는데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데 과거의 실패에서 하나도 배운 게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강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경찰 수사는 그럼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수사 중간에 지금 이 사실이 이제 불거져 나왔는데요. 그렇죠. 이제 수사 중에 지금 나온 것인데요. 결국은 그 규모를 살펴봐야겠죠. 아까 이종원 정치평론가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몇 사람이 아니고 사실 아이디도 여러 개 사들이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적인 것인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겁니다. 네. 자, 세 분 수고했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eetings are being set up right now between myself and Kim Jong-un. I think it'll be terrific. I think we'll go in with a lot of respect. The president's judged that if the two of them, there'll be lots of work to do. No one is under any illusions that we will reach a comprehensive agreement through the president's meeting. 네, 이번엔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서울디지털대 특임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방금 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이었죠.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내정자 북미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했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환상이란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저 이야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북미 회담을 앞두고 이제 북미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 그런 기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략이 있겠지만 한 번의 회담으로 거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기보다는 이번에 북미 회담에서 어떠한 큰 틀을 정하고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미국의 목적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 절차라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중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신중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지명자 트럼프 행정부의 CVID, 그러니까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또 이번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죠. 예. 그 미국이 저기도 나오지만 영구적이고 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되돌아킬 수 없는 이른바 CVID라는 거, 이걸 이제 재차 확인한 거죠. 그동안 25년 동안 4자회담, 6자회담 해봤지만 뭐 심지어 영변의 그 냉각탑 폭파하는 쇼까지 했지만 실제로 시간만 벌어주고 핵 기술 고도화만 이루어졌다. 이번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 내정자는 북한 관련해서 아주 슈퍼 매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본인의 청문회에서 나는 뭐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CIA 국장 시절 그리고 네. 이제 작년에 이제 북한과의 대화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시점에 이제 북한과 협상으로 인한 비핵화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제재 외에 군사적 긴장까지 고조시키는 시점에 폼페이오 국장이 이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북한의 핵 기술과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꼭 이제 북한 정권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그러한 강경파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IA 국장 시절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로 그리고 협상으로 인한 비핵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던 시점에 한 이야기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또 이제 협상이 진행되게 되면 북미 간의 협상을 이끌어야 되는 시점에서는 좀 그러한 강성적인 발언에 대해서 좀 이제 누그러뜨리려는 그러한 노력으로 이번 청문회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비핵화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지만은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Meetings are being set up right now between myself and Kim Jong-un. I think it'll be terrific. I think we'll go in with a lot of respect. 자, 회담장에 아주 멋진 모습, 또 예. 존중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북미 정상회담 날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당초 그 5월 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특히 트윗이나 이런 걸로 또 백악관 회의 주재할 때 5월 말 또는 6월 초다. 이런 얘기는 나왔고 장소는 서로 실무 접촉에서 상대방이 자기 나라를 고집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평양을, 미국은 워싱턴을.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몽골에서 장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뭐 울란바토르 얘기도 나오고 또 판문점 얘기도 나오고 제주도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이 그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최종적으로 정해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호 기싸움도 하고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김정은 전용기가 또 멀리 못 날아간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또 한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미국 북한 정상회담에서 목표, 지금 북미 간의 목표가 좀 다르겠죠? 같다면야 뭐 금방 뭐 다 성사가 되고 해결이 되겠지만은 그 차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회담 의사가 있다라고 밝힌 이후로 사실 우려가 됐던 부분은 북한과 미국 간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접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회의 중에 이제 북한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이제 회담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또 미국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조치를 계속 요구했다는 점을 보면 미북 간의 어떤 의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장소나 날짜 이런 부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미북 간에 좀 더 접촉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물을 과연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날짜, 장소 등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합의와 이행 방식 등에 대한 큰 합의를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원할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원하느냐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상회담 그리고 러시아 외교 장관과의 회담 등을 보면 아직까지도 북한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비핵화를 이루는 그런 방식보다는 단계적인 합의를 통해서 무언가의 반대급부를 조금 더 많이 끌어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역시 비핵화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상호 이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이 실무 접촉을 통해서 미국에게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북한이 늘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라고 안 그러고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북한은 아직까지도 주한미군이 핵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한미군의 핵이나 전략 자산을 한국에서 철수하라. 그러면 북한이 그걸 사찰하자고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두 번째가 또 재미있는 게요. 연합훈련할 때 핵이나 전략 자산을 아예 전개하지 마라. 세 번째는 재래식이나 핵무기 어떠한 것으로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라. 네 번째는 형제 정전 협정이 돼 있는데 이걸 평화 협정으로 바꿔라. 다섯 번째는 북한과 미국과 수교하자. 이런 5가지를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쪽에서 검증하자 그러면 북한도 검증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게 되면은 유엔군에 주둔 근거가 없어집니다. 평화의 파괴행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럼 되게 유엔사가 주둔 유엔사가 하면 또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지 않았지만 자연히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이 되고 현재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 7개가 있어서 유엔군이나 다국주권이 유사시에 올 때 그 기지를 사용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다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무튼 앞으로 이야기는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공격 사용과 관련해서 응징 공격에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My fellow Americans, a short time ago,
I ordered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to launch precision strikes on targets associated with the chemical weapons capabilities of Syrian dictator Bashar al-Assad. To cease chemical weapons use, we targeted the military base from which the weapons were delivered. Earlier today, President Trump directed the U.S. military to conduct operations. 자, 미국이 시리아를 뭐 사전 예고 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공격할 거라는 그런 뭐 사실은 많이 퍼져 있었지만은 날짜 같은 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자, 그 배경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프랑스, 영국까지 가세해서 시리아를 공격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번에 그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사실 미국의 정책이 뚜렷이 이제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 2주 전만 해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군사적 개입을 철수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국 내에서도 과연 미국의 시리아에 대한 정책이 무엇이냐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 반정부군을 상대로 그리고 반정부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화학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국제적인 이제 공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번에 미국의 공습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가세한 공습은 어떤 전세를 뒤집거나 아니면 그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킨다거나 하는 전세를 바꾸는 목적보다는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데에 대한 어떤 처벌적인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이 더 이상의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수사적으로는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표시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뭐 러시아와의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미국 측에서는 뭐 러시아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 그래서 또 공격을 할 때는 러시아 기지했던 뭐 시리아군이 다 빠져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미국이 러시아를 상당히 의식한 것 같아요. 이번 공격을 하면서. 실제는 그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한 라인을 이용하기는 했다 그랬는데 별도 협의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랬냐면은 러시아는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없다고 공격에 반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좀 공습을 안 되기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호크 미사일이 주로 이번에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군기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뭐 방공망으로 지금 시리아에 있는 방공망을 러시아 군인이 가서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격추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몇 발을 격추했다고도 실은 그렇게 주장을 예,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이 물론 이제 크루즈 미사일 계통이라 느리긴 한데 그거를 좀 격추하기는 비행기 같으면 떨어지는 게 나올 텐데 함재기 같은 걸로 공격을 하면 그리고 아마 미국이 하면은 함재기로 하면은 스텔스기로 하지요. 저렇게 보이는 거로 방공망이 다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할 때는 먼저 방공망을 먼저 잠재우고 같이 동시에 들어가면서 공격하거든요. 되게 전자전격이라 그래갖고 방공망을 못 쓰게 하면서 방공망에 가서 자폭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서 그걸 찌들어 가는데 바로 그러면서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거는 아마 거의 신뢰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와 북한의 연계설이 그동안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 또 화학무기 개발에도 북한이 관여했다, 지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시리아가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던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핵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핵 관련 시설을 짓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시리아 폭격과 관련해서 과연 이 부분이 북미 회담에 혹시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북한이 이제 항상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이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정권의 생존이 운명에 갈렸다 이런 식의 비판을 해왔기 때문인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정권이 망했다기보다는 이제 본인들이 내전에 있어서 너무 격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내부적인 문제로 실패한 것이고 이번에 시리아에 대한 응징적 폭격 역시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등 그런 내전에서의 비윤리적, 비국제법적 행동에 대한 응징적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무슨 정권 교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시리아에 대한 폭격 때문에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서 북미 회담에 우려가 있다라는 전망은 조금 지나친 기우인 듯한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북한과 시리아 간의 그 커넥션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그 북한이 시리아에 그 제공하는 화학 물자를 실어가는 선박을 올 작년 1월 달에도 네. 식별이 됐고요. 네. 또 2016년 11월에서 12월에는 또 세 척이 더 적발됐고요. 그다음에 그 시리아의 그 관련 시설에 북한 기술자로 보이는 활동이 좀 포착되기도 했고요. 이번에 이렇게 선박을 해고 보니까 화학무기 제조 과정에 사용하는 그 화학무기 내산성 그런 그 타일과 밸브 온도 측정기 등을 북한이 시리아에 공급하고 대신 핵 개발 자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사실은 중동 전쟁 때도 북한이 그 공군들이 가서 같이 많이 비행했다 그런 기록도 나와서 시리아하고는 상당한 커넥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이죠. 이제 채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준비 상황 2주일까지도 안 남았으면은 남북 간에 지금 상당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 공식적인 회담을 제외하고도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실무회담은 이제 2차례 열렸고 이제 고위급 회담이 또 한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실무회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상회담을 열리기 위한 제반의 실무 준비에 관한 것인데 저번에는 이제 경호, 의전 그리고 언론에 관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실무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절차, 정상회담 절차들이 더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판문점에서 하겠다는 거는 정해졌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시간에 양국의 정상이 그 지역에 도착할지 이런 부분부터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특히 그 지역이 이제 군 지역이고 그래서 앞으로 경호 문제 등에 관해서 더욱더 많은 실무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전 관련해서도 과연 양국 정상의 부인이 동반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식사는 같이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논의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과연 어떤 의제를 두 정상이 나눌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성과물이 나오게 될 것이냐 예상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의 접촉에서 과연 북미 회담에 어느 정도 성과물이 담보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성공으로 비출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이러한 세부적인 문제들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한두 차례의 끝이기보다는 회담이 진행되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 그런데 저 북측에서는 북남 순회 상봉이라고 써요.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남북 북쪽에서는 북남 뭐 그건 이제 이해를 하는데 북한 측이 자꾸 순회 상봉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은 표현인데 왜 저 표현을 고집합니까? 북한에서는 왜 김일성을 수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김일성과 같은 최고 지도부를 혁명의 수뇌부라 그럽니다. 수뇌라는 말을 써가지고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이하자, 결사보유하자 그러는데 그 약간 신격화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북한은 그 온 전체 그 주민을 한 사회 대가정이라고 보면서 사람의 그 신체 중에 수령이 해당되는 걸 뇌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령님은 전지전능해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이 순회가 하는 건 다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높은 신격화된 표현으로 순회 상봉을 하는데 미국하고 하는 거는 또 그 말을 안 쓰고 조미 회담, 뭐 조미 대화라고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그 2007년 정상회담 때도 북측이 그 상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서로 조율을 하다가 그 말을 제대로 못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보면은 순회 상봉을 위한 고위급 회담에서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회담이라는 것은 어떤 동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고자 하고 이 순회 상봉은 어떻게 말하면 동격의 회담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지도자가
좀 관대하게 만나줬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네. 왜냐하면 같은 문장 안에서 상봉과 회담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 지난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리가 마련됐는데 앞에 찻장까지 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해서 지금 네. 북한을 분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김정은이 안 나타났을까? 왜입니까? 근데 그게 좀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긴 되는데 최고인민회의 참석 불참석은 사실은 큰 논란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간혹 참석 안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왜 논란이 됐냐면은 찻잔을 놔놓고 참석을 안 했거든요. 네. 예, 오른쪽에 최룡해 당 부위원장, 왼쪽에는 주관하는 김영남 최고위원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 안 온 거거든요. 네. 2015년인가 한 번 이런 일이 예외적으로 딱 있고 네. 이제껏은 없었다 그랬다고. 네. 그럼 뭐 건강 문제가 생겼는지 네. 아니면 뭐가 생겼는지 좀 궁금하긴 한 거죠. 네. 근데 그 최고인민회의 이것이 이제 그 내각이라든지 국무위원회 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인원에 대한 보선과 특히 중요한 게 예산에 대한 거를 저기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당 대회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송따오 대연락부장이 와 있는데 긴급 접견해라 그랬다 그런 건데 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나라와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에 전개되는 전력 자산,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뭐 전략 폭격기들이죠. 이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라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도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의 전략 자산 말씀하신 대로 뭐 항공모함 전단,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 등이 이제 한반도에 배치돼서 훈련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이런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군사적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데는 꽤 많은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한국을 보호하는데 왜 미국이 전부 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을 한 건데, 사실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파라고 하는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상에 따라서 특별 스페셜 메저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SMA에 따라서 이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데, 사실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은 지금 이 협상 과정에서 다룰 만한 법률적인 근거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좀 보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러한 이야기를 협상 전략으로서 꺼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런 법적인 틀에서 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전략 자산에 대한 비용은 만약에 우리 정부가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 틀에서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SMA뿐만 아니라 이것의 근거가 되는 소파 협정 역시 새로 개정을 해야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협상을 위한 전략 차원에서 미국 대표단이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소파 협정까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이 부분에까지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은 사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현재의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틀 내에서는 우리가 전략 자산 전개에 대해서 비용을 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대서양에 전개되는 전략 자산에 대해서 영국한테 돈 내라고 한다든지, 무슨 남진아의 전략 자산에서 필리핀한테 돈 내라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그런 부분이 사실 미국으로서도 그 비용을 전개 자산의 비용을 일부 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구조를 공개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는 것이 항상 연중 계획, 단연간의 계획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필요해서 이번에 다른 데 있는 것을 좀 한국 쪽으로 돌려달라라고 하는 뭐 그런 측면에 있는 비용을 지금 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몇 차례 한국 근처에 오니 연 총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할 계산을 해서, 아직 그런 건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이제 소요형이라고 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할 때 특별한 미군의 소요가 있을 경우 그 비용을 그 해에 일본 정부가 더 부담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형식이 아니고 매년 정해진 금액을 사전 합의한 금액을 내는 총액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금액 분담 방식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라고 한 것이 현재의 틀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자, 우리나라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 어떤 종류가 있고 대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우리 상상이 좀 넘어서는 돈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돈만 한번 보면 아까 그래픽 나왔는데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대개 이제 항모 강습단이 오면은 저게 레널드 항모 같으면 연간 한 3천억 원 얘기하는데 항모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한 9척에서 10몇 척 배가 같이 순양함, 구축함, 밑에 잠수함까지, 함재기까지. 그러니까 그 전단 전체를 전개하는데 한 3천억 1년에. 예.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그 비완 랜서 죽음의 백조라는 거 한 20억 내리 30억. 예. 또 그다음 하나 보여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 같으면 한 50억 내리 60억 이건데 저게 뭐 이제 연료비가 제일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저 레터 같은 건 뭐 1내리 1억 원인데 저걸 만약에 다 따지면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네. 수십억에서 수백억 또는 네. 수천억까지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되면 미국인이 지나가는 뭐 여기 저 태국, 동남아, 뭐 필리핀, 뭐 아까 말한 유럽 뭐 다 한번 뜨면 기름값 다 내야 되는데 저건 좀 미국이 억지를 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순수해서 왔다는 그 비용의 비율을 환산하기가 곤란한 게 그렇게 올 때 일본에 대한 것도 억지가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것도 억지가 되지만 중국에 대한 것도 억제될 수 있어 동북아 방위에 또 미국의 영향력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거는 아마 또 다른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는 어떤 또 다른 뭐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죠. 아무튼 항공모함 지내다니면서 갖고 가는데 돈 걷어들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 분담금 우리가 매년 꾸준히 올려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올라서 올해는 이것이 이제 그 달러 환율 계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9,600억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4년간 얼마를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뭐 기본적인 물가 인상률만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9,600억에서 증가하게 되면 이제 최초로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가 이제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이전에도 1조 원 돌파가 예상이 되었던 측면인데요. 이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한국 방한 때에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미군 방위비 주둔하는 비용에 대해서 한국이 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상력 측면에서는 미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소파 협정에 근거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틀을 뭐 지킨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과도한 인상 폭은 우리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 기대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상한선이랄까요? 어디까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그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거의 1조 가까이인데 한 1조 5천억에서 아주 많으면 2조. 방위비 분담금이 크게 구성 요소가 3가지입니다. 인건비라 그래서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 근로자의 인건비 이게 한 38%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시설 건설비 이게 한 45% 되고 그리고 한 17% 되는 게 군수 지원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문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자동 연동해서 올라가는데 이거 외에 이제 다른 거를 일본처럼 뭐 이렇게 전략자산 전개하는 거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걸 억지로 분담하든가 또 사드 같은 것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면은 1조 원 돌파하는 건 뭐 금방이고요. 1조 5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좀 점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한미연합사에도 근무해 보셨죠?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꾸
주한 미군이 32,000명이다 했는데 오늘 네. 공식적으로 네. 28,500명이다 이렇게 미 국방부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야기한 이유는 뭐고 또 오늘 저쪽에서 28,500명이라고 또 확인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저거 언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했냐면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서 의회에서 연설할 때도 32,000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거 하나가 이상했고 또 하나는 함재기에 F-18 슈퍼 호넷이 타 앉아 있어야 되는데 F-35 스텔스가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제가 추적을 조금 제가 좀 해봤는데 약 그 3,500명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3,500명이면 사단보다는 적고 여단. 연대보다는 큰 1개 여단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쉽게 따지면 미 사단에 4개 여단이 있는데 현재는 그 2개 여단만 남아 있어요. 네. 화력 여단이라는 네. 포병하고 육군 항공이나 항공 여단만 있거든요. 네. 기갑 여단하고 보병 여단은 가고 네. 기갑 여단이 2015년에 해체되면서 9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유닛이라고 네. 순회하는 부대가 들어오는데 이번에 마침 3사단 기갑 여단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그 규모가 대략 한 3,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요 순회하는 부대를 추가해서 그런 것인지 네. 또 때로는 융통성 있게 이게 무슨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전후할 때는 늘어날 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데 네. 제가 볼 때는 32,000 이것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거 북핵 사태 일어나고서부터 좀 증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군사적 옵션 얘기 나올 때부터. 네. 예,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미 국방부에서는 개인적인 생각 28,500명으로 다시 확인해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1개 여단 정도가 증가됐다는 거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그 지상군 육군이 10개 사단밖에 안 돼요. 네, 네. 이걸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데 1개 여단 정도라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사드 운용비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정부에서는 사드 운용비에 관해서는 이번 논의가 없었다고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일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사드 비용도 이제 한국이 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제시한 금액은 사실 사드 운용비라기보다는 사드 한 포대를 구입하는 비용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드 운용비 측면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그 SMA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 기지를 조성하는 비용을 대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을 전개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고자 한다면 현재의 그 사드 비용을 운용비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것은 아직 현재 틀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순서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편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